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대통령 암살 미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1세 용의자 앨런은 한인이 운영하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즉시 전면 봉쇄됐다가 해제 조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유권자 660만 명의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사생활 침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선거 조작 인물 체포가 임박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 추방유예 다카라는 사실만으로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범죄 신고를 하려는 이민자를 체포한 아이스의 단속 방식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여러 개 약국을 운영하던 60대 한인이 메디케어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인 2세 인플루언서를 폭행한 혐의로 호주 출신 IT 사업가가 체포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잠을 자거나 좌석을 여러 개 차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1년 사이 30배 급증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암살 미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는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한인 2세가 공동 설립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장에 총기를 들고 돌진한 31살 콜 토머스 앨런. 캘리포니아주 토론스에 거주하는 그는 한인 2세가 공동 설립한 대입 전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사였습니다. MBC와 CBS 등에 따르면 앨런이 약 6년 동안 근무해온 C2 에듀케이션은 미국과 캐나다에 130여 개 분원을 두고 있으며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에도 여러 지점이 있어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앨런은 2024년 12월 토론스 지점에서 이달의 교사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던 강사였습니다. 스스로를 하기로는 엔지니어, 경험으로는 게임 개발자, 천성으로는 교사라고 소개할 만큼 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스 지역 학생들은 그를 매우 똑똑하고 친절한 교사로 기억했고 사건 약 열흘 전까지도 앨런과 수업을 한 학생은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앨런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재학 시절인 2017년에는 ABC LA 방송에 출연해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비상제동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사 인턴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졸업 후에는 인디게임 개발자로 일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스 힐스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은 그를 천재에 가까운 온순한 친구로 회상했고 교회 관계자 역시 신실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약 9년 만에 다시 방송에 등장한 것은 백악관 만찬장 총격 용의자로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성향과 행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고 사건 전 특정 내용이 담긴 글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상세 내용과 작성 경위는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사건 전날 워싱턴 DC 호텔에 투숙했고 만찬 시작 약 10분 전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보안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커네디컷에 사는 형제가 이메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총격이 벌어진 뒤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방탄조끼를 입고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고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공기총을 들고 등교해 학교가 한때 전면 봉쇄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학생을 신속히 검거했고 상황은 약 9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올해 1월 달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봉쇄된 적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올드타판을 소재한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에서 무기 소지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학생이 누군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신고했고 인근 6개 타운 경찰을 비롯해 버겐카운티 보안관실과 스와트 특수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학교는 즉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곧 학교 안에서 한 학생을 검거했고 해당 학생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공기총, 즉 CO2 에어피스톨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버겐카운티 경찰견 K9 부대가 학교 전체를 수색해 추가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고 오후 1시쯤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올드타판 경찰서장 캐스린 위버는 성명을 통해 지역 경찰과 카운티 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해당 학생은 협박과 무기 관련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같은 학교가 지난 1월 28일에도 비슷한 무기 신고로 3시간가량 봉쇄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무기 소지 신고가 접수돼 스와트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했지만 실제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드타파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노던밸리 지역 고등학교 역시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 달 만에 같은 학교에서 두 번째 봉쇄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 자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유권자 660만 명의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물론 사회보장 번호 일부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사생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전체 유권자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월 말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주정부가 보유한 유권자 등록 자료 전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승소할 경우 약 66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은 물론 사회보장 번호 일부나 운전면허 번호 일부 등 민감 정보가 연방정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차원의 선거관리감독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1960년 시민권법과 전국 유권자 등록법, 미국 투표 지원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 제공이 허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정보 오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등록이나 투표 참여를 기피할 수 있어 선거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모두 30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미시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 5곳의 연방법원은 이미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기 퀴즈쇼 제퍼디에서 30연승을 기록한 뉴저지 출신 제이미 딩 씨가 제3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귀화 시민인 딩 씨는 법원 진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부를 이민 단속이나 정치적 보복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딩 씨의 소송 참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등도 유권자 정보가 이민 단속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권자 정보 보호와 연방정부의 선거 감독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FBI 국장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체포가 임박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거를 둘러싼 부정 의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법원 판단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곧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지난 19일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체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 체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언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시사지 디 애틀랜틱은 인터뷰 직전 백악관이 파탈 국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탈 국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적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제임스 코비 전 FBI 국장을 기소했지만 연방법원은 검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기소를 무효화했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사안입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결과를 뒤집을 수준의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 사이버 보안 당국도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60여 건의 소송 역시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연방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강경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방유예, 이른바 다카 수혜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체포 방식과 이민당국 개편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는 최근 다카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1심에서는 다카 신분을 근거로 추방 절차가 중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사건이 다시 심리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약 5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 임시 조치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한편 이민 단속 과정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 훌리오 이피나 에르난데스가 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가 약속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역 경찰과 연방당국의 공조를 비판했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약 2달간 구금된 뒤 연방법원 판단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민자 사회에서는 신고자가 오히려 체포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려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명칭을 국가 이민 및 세관 단속국, 즉 나이스로 변경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연방기관 명칭 변경은 의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60단인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61세의 약국 운영자 김태성 씨에게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총 2,440만 달러 규모의 약국 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고 2024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2,240만 달러 전액에 대한 배상과 함께 약 600만 달러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몰수 대상에는 다수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와 함께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여러 약국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처방하지 않은 약품이나 불필요한 처방약에 대해 메디케어에 약 2,44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방전을 확보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사무실 임대와 직원 지원 등을 제공해 자신의 약국으로 처방을 발급토록 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는 처방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여러 유령 무역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세탁하며 정상적인 사업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고 약국 소유주들 간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업자인 플러싱 거주 43세 펑 지앙 씨 역시 불법 리베이트, 돈 세탁,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 등으로 2025년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와 자금 세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방수사당국은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인 2세 인플루언서를 폭행한 혐의로 호주 출신 IT 사업가가 체포됐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 2억 5천만 달러를 인정받았던 스타트업 창업자로 알려진 인물인데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21일 26세 호주 출신 IT 사업가 벤 파스터넥 씨를 한인 2세 인플루언서 에블린 하 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맨해튼 미드타운 53번가의 한 고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가 파스터넥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그가 양손으로 하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기소장에는 하 씨가 목 부위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파스터넥이 문을 밀고 닫는 과정에서 전신에 멍을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파스터넥에게 2급 목조름 혐의와 경범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석금 3만 달러가 요청됐지만 법원은 신원 보증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하 씨는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하시스터즈 채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하 씨는 유튜브를 통해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파스터넥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파스터넥은 10대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IT 사업을 시작했으며 식물성 치킨 너겟 스타트업을 창업해 한때 기업 가치 2억 5천만 달러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4년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는 가상화폐 플랫폼 관련 투자자 소송에도 휘말려 있으며 투자자들은 가치 희석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파스터넥이 해당 소송 서류 송달을 피하기 위해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잠을 자거나 좌석을 여러 개 차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사건이 1년 사이에 30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경찰의 단속 강화가 취약계층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좌석에 눕거나 좌석을 여러 개 차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1년 사이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욕 매체 고다미스트가 뉴욕주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련 사건은 591건으로 한 해 전 19건과 비교해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사건 수도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좌석을 2개 이상 차지했다는 단일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643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3%는 미집행 영장을 보유하고 41%는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단속 급증은 제시카 티시 뉴욕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 이른바 삶의 질 범죄 단속을 공식화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티시 청장은 당시 신년 시정 방침에서 지하철은 뉴욕시 치안의 가늠자라며 야간 지하철 경찰력 집중 투입과 전담 부서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속 기조는 지난 1월 취임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노숙자 문제는 경찰 단속이 아닌 사회복지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공약했지만 티시 청장을 유임시키며 강력 단속 기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폭설을 앞두고 뉴욕시가 한파 비상령을 내렸음에도 신발도 없이 맨해튼 86번가 지하철역 좌석에 누워 자던 44살 크리스 메디건 씨가 경찰에 끌려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디건 씨의 변호인은 좌석에 눕거나 여러 개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단속이 아닌 주거와 정신건강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도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단속 대신 주거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경찰은 단속이 더 큰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며 지난해 뉴욕 지하철 범죄율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안전한 한 해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도 했습니다. 올여름 뉴욕시 전역에서 월드컵 경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팬 이벤트가 열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 퀸즈와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에서 무료 월드컵 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행사장에서는 경기 생중계와 함께 지역 음식과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일부는 수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결승전을 포함해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월드컵으로 뉴욕 일대에 1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고 약 33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콜 주지사는 경기장을 찾지 못해도 월드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6층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26일 밤 11시 30분쯤 5번가 375번지 건물 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35번가와 36번가 사이로 한인타운 중심인 32번가에서 북쪽으로 서너 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현장에는 소방관과 구조대원 등 7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약 1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 5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로어 맨해튼에서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지며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브로드웨이와 리드 듀안 스트리트 사이 시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6층 높이에서 떨어진 외벽 파편이 인도와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고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앞유리를 깨뜨리며 운전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부상자는 우버 운전자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건물국은 약 9m 길이의 외벽 장식석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 보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시 건물에서는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형 집행 재개를 추진하면서 총살형 등 집행 방식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 주사형 사용을 재승인하는 동시에 총살형과 전기의자형, 가스형 등을 추가 집행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형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 사형은 해당 주의 법과 집행 방식에 따라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역사의 오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